계약 직전에 다른 사람이 와서 계약을 해가지고 가게가 나가버렸다는 거예요. 그 제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축하드립니다. 그랬어요. 다행입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상가 계약할 때 계약 직전까지 갔다가 깨지는 경우 있잖아요. 그러면 뭐 엄청나게 좋은 가게를 놓친 거라고 너무 아깝다고 막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걱정을 전혀 하지 마세요. 이 상가 계약이라는 건요, 도장 찍고 돈 주고 내가 들어가 장사 시작하고 사업자 등록증 딱 나와야 그게 계약이 완료되는 겁니다. 그거 놓치잖아요? 그거 사장님 가게 아니에요. 얼마 전에요, 지방에서 마라탕을 하고 싶어 하시는 사장님이 저한테 전화를 주셨어요. 지금 상가를 계약을 하기 직전인데 컨설팅을 이제 의뢰하고 싶다. 그래서 설계에 막 이런 얘기를 하고서 이제 내일 계약한다 그러놓고 계약되면 연락 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다음 날인가 연락 안 주시다 다음 날인가 전화를 하셨어요, 저한테. 계약이 깨졌다는 거예요. 왜요? 물어보니까 계약을 하러 딱 갔더니 어제 계약이 또 됐다는 거예요. 딴 사람이 들어와가지고. 그 계약을 위해서 그분은 다른 지방에서 일로 이사까지 오신 거예요. 계약이 무산되면서 이제 어떡하냐 그러는 거죠.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요, 잘했다고 그랬어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고. 계약이라는 게 그렇게 쉽게 되는 게 아니고 그 가게는 사장님 가게 아니라고 얘기를 했죠. 거기에 계약한 사람은 뭘 들어올 거냐 그랬더니 한숨을 푹 쉬면서 더 문제가 거기 들어온 사람이 양꼬치하고 마라탕을 하려고 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이사장님이 그걸 하려고 했던 거거든요. 이제 어떡하냐고 막 그걸 고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사장님이 들어간 다음에 그 사람이 다른 데 차리는 게 유리해요? 아니면 그 사람이 차렸는데 사장님이 그걸 보면서 다른 데다 차리는 게 유리해요? 당연히 그 사람이 차린 다음에 사장님이 차리는 게 유리하죠. 왜냐면 나는 대응 방책이 있잖아요. 그 사람이 차렸기 때문에. 근데 내가 차리고 바로 옆에 그 양꼬치집이 들어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난감해요. 더 걱정되고 더 힘든 거예요. 어쩌면 그 양꼬치집이 잘 되냐 못 되냐에 따라서 양꼬치하고 마라탕을 할지 말지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위치가 된 거잖아요. 이거 축하드릴 얘기예요. 축하한다 그랬어요. 뭐 이거 계약하고 나면 여행 갈 준비 다 했는데 여행 다 망쳤다 그러길래 지금이 너무 좋은 여행 갈 수 있는 방법이다. 여행 가서 어떻게 장사할지 앞으로 어떻게 대응할지 얘기하고 실컷 마음 편히 놀다 와라 그러겠죠. 만약에 이거 계약했는데 바로 옆집에 또 이 사람이 계약한 다음에 여행을 가면 난 여행 가서 얼마나 우울한 여행이 되겠어.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여자 사장님이 이제 마음을 놓고선 잘 된 건가요? 그래서 너무 잘 된 거라고. 이건 너무 잘 된 거고 지금 뭔가 준비할 수 있는 기회가 더 길어졌다. 걱정하지 마라 얘기를 했죠. 제가 25년 동안 그 상가 계약을 하고 오픈한 게 27번을 했어요. 제가 그래서 그 상가 계약의 노하우를 이번에 좀 더 짧고 명료하게 좀 이렇게 정리해 드릴게요. 상가 계약할 때 철칙 첫 번째, 계약할 땐 절대 서두르지 말아야 합니다. 여행 갔다 오신 다음에 또 연락이 오신 거예요. 계약을 막 이제 상가를 서두르길래 절대 그러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분이 저한테도 컨설팅 비용을 먼저 내고선 이제 상담을 하겠다. 괜찮다. 전화 통화 몇 번 하는 건 내 돈 안 받고 할 수 있다. 대신 계약을 절대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 해라. 내 컨설팅 비용 내지 마라. 왜냐? 사장님은 장사를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랬어요. 그냥 가게를 천천히 조심해서 구해라. 서두르지 말고. 정말 그 상권이 아니면 장사를 안 할 수도 있잖아요. 이건 모르는 일인 거예요. 이게 과연 내가 식당을 해야 되나? 이런 생각 하실 수도 있고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컨설팅 비용 내지 말고 전화통화 몇 번 내가 해줄 테니까 상가 절대 서둘러서 구하지 말라고. 근데 결국엔 상가를 얻긴 얻었어요. 컨설팅 계약도 했죠. 하지만 중요한 건 계약할 때 절대 서두르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상가 계약은요, 최대한 느리게 하는 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느리게 하면 할수록 상가를 보는 눈이 객관적이 되거든요. 꽂혀가지고 바로 하면 그 다음날 딱 보잖아요. 좀 달라요. 또 그 다음날 보잖아요. 좀 달라요. 이게 점점 달라지는 거예요. 괜히 부동산이 이거 누가 계약할 사람이 있는데 좀 서두르셔야 돼요. 이런 말 절대 믿지 마세요. 그 계약할 사람이 있다면 거기서 하라고 해야지 왜 여기다 얘기를 해. 괜히 뭐 사장님을 위해서 그런 척 하잖아요. 부동산도 그러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두 번째는요, 계약금을 낸다고요 계약이 되는 게 아닙니다. 저는 계약금을 넣었다가도 날리는 경우도 있었고요. 계약금을 넣었는데 옆에서 치고 들어와서 쫑난 적도 있어요. 계약이라는 건요, 계약금을 넣고 잔금을 치르고 임대차 계약을 써지고 권리금을 치르고 그 다음에 제가 들어가서 사업자를 내야 계약이 끝나는 겁니다. 잔금 치르고도 깨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그게 법적으로 손해를 보고도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뭐 분쟁의 소지가 있어가지고 잔금도 다 무산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 내가 사업자를 내고 들어가서 장사 시작해야 계약이 끝나는 거예요, 사실은. 언제나 변수가 있기 때문에 설레발치거나 그러지 마시고 항상 차분하게. 이게 큰 일이에요. 내 그 전 재산의 3분의 1을 집어넣는 거기 때문에 항상 조심하시고 천천히 보시고, 계약은 내가 들어가 장사를 해야 끝나는 겁니다. 세 번째는요, 놓친 가게는 내 가게가 아닌 겁니다. 계약 직전에 깨지거나 계약금을 놓고도 깨지거나
이렇게 됐다고 너무나 안타까워하거나 하시면 안 돼요. 제가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제가 계약금을 딱 넣었는데 뭔가 이거는 너무 결정적인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계약금이 아까워서 그 계약을 유지하려고 그냥 잔금을 넣었잖아요. 와, 이거는 진짜 잔금을 버릴 거 이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런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그 다음번에 계약을 했는데 계약금을 버려버릴까? 이 생각을 했을 때 과감하게 버린 적도 있어요. 근데 정말 아닌 경우에는 계약금을 버릴 각오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계약금을 무리하게 많이 넣으면 안 돼요. 계약금은 10% 이상 되면 절대 안 됩니다. 그거 깨질지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갑자기 주인이 돌변하거나 기존에 있는 임차인이 돌변하거나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계약금은 절대 세게 넣으면 안 돼요. 다만 제가 이런 경우가 있었죠. 권리금이 살아있는 매장들이 있어요. 그런 매장들은 계약금을 조금 넣잖아요. 그럼 권리금을 치고 들어와가지고 제 계약을 뺏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럴 경우는 제외하고는 계약금을 10%만 되는 겁니다. 더 넣었다가 낭패 보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계약을 하기 전에 놓친 가게에 대한 미련은 절대 두시면 안 돼요. 그 가게는 내 가게가 아닌 겁니다. 오히려 운이 좋은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해서 무리하게 들어가서 가게를 운영하다가 망치는 경우가 있어요. 옛날 냉면집. 제가 다 인테리어 끝나고 장사를 시작한 첫날 8시에 발바닥이 간질간질한 거예요. 그것도 일정하게 간질간질 막 이러는 거예요. 이상하다. 쿵쿵쿵 막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 지하에 나이트가 있었거든요. 나이트 음악 소리 어마어마하게 큰 거 아시죠? 바닥을 진동을 울리는 거예요. 그 방수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진짜로. 그 진동에 의해서. 그래서 제가 그 가게 1년 만에 망했는데 그 가게를 제가 권리금을 주고 억지로 들어갔던 가게거든요. 하수구를 인테리어 할 때 조인을 시키려고 그랬더니 하수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옷으로 몰래 뺐는데 그거 나중에 걸리잖아요? 벌금 어마어마하게 무는 거예요. 자, 네 번째는요. 상가를 볼 때는요. 단점을 크게 보는 겁니다. 장점은 작게 보는 거예요. 그 가게가 딱 꽂히잖아요? 그러면 왠지 단점은 이건 이렇게 해결하면 될 것 같고 저건 저렇게 해결하면 될 것 같고 이건 무슨 단점도 아닌 것 같아 이렇게 보거든요. 장점은 뭐 어마어마하게 좋아 보여요 또. 근데 계약을 딱 하잖아요. 그리고 하루 이틀 지날수록 단점은 점점 커지고 장점은 점점 작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매장을 얻기 전에는요. 단점은 굉장히 크게 봐야 돼요. 예를 들어서 매장이 입구가 작아요. 입구가 작은 건 어마어마한 단점이에요. 그런데 내가 장사를 잘하면 아니면 또 파사드를 크게 만들면 손님들이 충분히 들어오겠지. 매장 전면은요 클수록 유리한 겁니다. 이런 거를 시작하기 전에는 뭐 임대료도 좀 적고 보증금 작다고 이것 좀 괜찮겠다고 들어가지만 물론 가격 대비긴 해요. 하지만 그런 단점들을 작게 봐서는 안 돼요. 단점을 크게 보고 장점을 작게 보는 게 맞습니다. 장점을 크게 보면 크게 볼수록 나중에 후회하는 경우가 많아요. 콩깍지를 벗겨내고요. 단점 리스트를 쫙 적어보고 장점 리스트를 쫙 적어보고 비교해 보는 거예요. 두 가지를 객관적으로 비교해서 보잖아요. 그러면 눈에 확실하게 보입니다. 적어보는 거예요, 이거를. 다섯 번째는요, 권리금이 있는 가게를 들어가셔야 돼요. 지금은 이제 권리금이 점점 없는 시대로 가고 있습니다. 왜 지금 권리금이 그 전보다 없어졌을까요? 권리금이 없는 이유는 첫 번째는요, 보증금과 임대료가 올라갔어요. 이 좋은 상가는요, 이제 임대인들이 권리금의 이익을 내가 가져가겠다 이런 의도는 아닌데 어쨌든 그런 느낌으로 가는 것 같아요. 좋은 자리는 임대료를 비싸게 부르는 거예요. 옛날에는 상가들이 어땠냐면은 그냥 여러 가지 여건상 이거 뭐 그냥 월세 이 정도면 돼 해가지고 월세가 되게 싸거나 보증금이 쌌는데 되게 좋은 자리들이 있어요. 옛날 구상권에 그런 것들이 있는데 지금 상가들은요 분양할 때 분양금이 높으니까 임대료가 비싸요. 임대료가 비싸면 권리금이 붙질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권리금이 없는 시대로 가고 있지만 그래도 권리금이 조금이라도 붙어있는 좋은 자리를 찾아서 권리금을 깎아야죠. 권리금 깎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빵 살 때 1,000원짜리 빵을 500원에 싸게 사는 게 좋은 거지 빵원짜리 빵을 빵원에 사는 거는 0원짜리를 쓰레기를 사는 거는 아니라는 거죠. 그건 잘못된 겁니다. 장사의 기본 틀이 안 돼 있는 겁니다. 검증된 권리금 있는 가게를 깎아서 들어가는 게 유리한 거죠. 여섯 번째는요. 아까 말씀드렸던 자주 바뀌는 상가인 이유가 있습니다. 1, 2년 사이에 상가들이 자주 바뀌거나 아니면 들어와도 자꾸 문을 닫는 그런 가게들이 있거든요. 그런 가게는요. 터가 안 좋든 상권이 안 좋든 입지가 안 좋든 손님이 거기를 지나치든 뭔가 안 좋은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 상가의 내력을 쫙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상권에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내가 거주하는 상권이라면 그 가게가 어느 정도 자주 바뀌는지 알 수 있잖아요. 그런 가게는 안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사장이 뭐 특별한 재주가 있지 않은 이상은요 웬만한 실력 가지고는 그렇게 자주 바뀌는 상가 들어가가지고 잘 되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저는 제 생각에 잘 된다 해도 운이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초보자들은 좋은 상권에 아니면 되도록이면 입지 조건이 좋은데 상권이 비싸다면 입지 조건이 좋은 데를 들어가는 게 유리합니다. 예를 들어 이거죠. 코너에 있는 가게와 그 코너 바로 옆에 있는 가게 중에 어느 걸 들어갈 것이냐 했는데 코너가 좀 더 비싸다. 그럼 좀 비싼 데 들어가는 게 낫다고 봐요. 자, 일곱 번째는요. 계약을 할 때는 부동산을 통해서 모든 걸 해결하고
그날 가서 계약서를 쓰는 겁니다. 내가 깎을 때는 그날 가서 깎지만 그 전에 조율할 때 절대 기존에 있는 임차인이나 임대인과 내가 조율하려고 덤비면 안 돼요. 임대인하고 조율하려고 덤비면 시작부터 빈정상한 일이 생기고 기존에 있는 임차인과 내가 딜을 하려고 그러면 너무 피곤해져요. 싸움이 생깁니다. 그래서 무조건 부동산을 통해서 계약을 진행을 하는 거예요. 그날 가서 내가 뭔가 깎을 때는 이야기를 던질 수는 있지만 부동산들이 이런 말 한단 말이에요. 그럼 일단 그날 계약서 쓰러 오시면 그날 한번 얘기해보죠. 그런 거에 넘어가시면 안 돼요. 일단 계약이 됩니까 안 됩니까 얘기를 해야 돼. 그래서 다 조율된 상태에서 가서 하는 거지. 대통령들이 뭔가 나라간 협약을 할 때 다 밑작업하고 하는 거죠. 그날 가가지고 우리 뭐 할까 논의하지 않잖아요. 계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다 조율되고 끝난 상태에서 부동산이 다 얘기하고 귀찮아도 그 사람이 다 전화하고 서로 맞아요? 네 맞아요. 이렇게 하는 거지. 부동산이 약간 이게 잠몰했으면요. 그날 와서 계약서 쓰게 하려고 한다니까요. 다 된 것처럼 얘기해놓고 거기에 속으시면 안 됩니다. 부동산한테 조율이 다 끝난 상태에서 내가 좀 더 깎고 싶은 게 있다면 그날 가서 얘기하는 거지. 모든 건 다 부동산이 끝내야 돼요. 왜냐? 복부 줄 거잖아요. 중개수수료 줄 거잖아요. 중개수수료 줄 거면 당연히 그 사람이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거 안 하려고 한다니까요. 그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임대인의 그런 렌트풀이라든가 뭐 수리, 그 다음에 가스 배관 이런 것들도 다 그 부동산을 통해서 다 점검하고 얘기 끝내고선 하는 거예요. 어쨌든 계약서는 임대인하고 임차인이 주로 쓰거든요. 시작부터 임대인 빈정상하게 할 필요 없어요. 그날 와가지고 이거는 되나요 안 되나요 이런 말 하시면 안 돼요. 다 끝난 다음에 하시는 겁니다. 꼼꼼하게 점검하셔야 돼요. 리스트를 딱 적어놓고 이거 부동산한테 얘기해서 이거 다 이거 얘기해 주세요. 뭐 이거 어디까지 됩니까? 얼마를 해줄 겁니까?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다 얘기가 끝나야 돼요. 하수구는 뭐 상수구는 만들어줄 거냐? 전기는 뭐 얼마큼 들어와 있냐? 전기는 또 더 증설 임대인이 해줄 거냐? 이런 얘기들도 사실은 다 끝내야 되는 겁니다. 마지막 8가지 말씀드릴게요. 내가 어떤 상권에서 뭔가 상가를 구하고 싶으면요. 최소한 30개 정도는 좀 보러 다녀야 돼요. 이 상가도 저 부동산 가서 물어보고 저 상가도 저 부동산 가서 물어보고 그러면 다른 부동산이지만 같은 물건 가지고 다른 가격을 말하는 집도 있고 또 이 가게는 또 나왔는데 여기 가게는 또 안 나와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30개 정도 얘기를 들어보면요. 이 동네 상권의 평당 임대료가 정해져요. 2층과 1층과 3층의 임대료가 어느 정도인지 이제 눈에 보이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때 계약을 하는 겁니다. 그냥 한두 개 물어보고 계약하다 눈탱이 맞는 경우가 엄청 많아요. 그리고 30개를 물어보면요. 대충 권리금이 알게 돼요. 그거 물어볼 때는요. 부동산이 이렇게 물어봐요. 사장님 뭐 몇 평짜리 찾으세요? 10평짜리 찾습니다. 그러면 10평만 보내주잖아요. 그러면 안 돼요. 부동산 가서 10평에서 한 30평, 3층 다 보고 싶어요. 한번 상가 보여주세요. 그래서 1층, 2층, 3층, 10평, 30평, 50평, 60평까지 다 보세요. 그렇게 다양한 평수를 보셔야 이 상권 내의 평당 임대료와 권리금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많이 보셔야 됩니다. 많이 보셔야 좋은 상가를 얻을 수 있어요. 발품을 많이 파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사장님, 가게를 고를 때는요, 내 배우자를 고른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많이 만나보고 많이 접촉해봐야 좋은 사람을 찾을 수 있는 거와 똑같습니다. 서두른다고 좋은 인연이 오는 게 아니에요. 이번 계약이 날아갔다면 그 마음에 두지 마시고 그냥 액땜했다 생각하세요. 제가 말씀드린 철칙 8가지를 잘 생각하시면서 계약이 임하시면 큰 낭패 보는 건 막을 수 있습니다. 그 얼마 전에 제가 패시투구 접고 망했다고 영상 올렸잖아요. 80%의 구독자분들이 응원의 댓글을 주셨고요. 나머지 20%는 뭐 막 욕을 많이 하셨는데 뭐 그 정도야 뭐 감수할 수 있습니다. 응원 댓글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도 같은 식당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 죽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요즘에 너무 어렵습니다만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이 식당 생활을 극복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알고 있는 노하우를 최선을 다해서 알려드릴 테니까 영상 꼭 시청해 주시고 응원해 주십시오. 지금까지 슬기로운 식당 생활의 주방대장 민쿡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